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심리 상담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1960년, 70년대 미국에서는 실제로 상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개인적인 마음이 그냥 좋아지는 결과, 또는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런 식의 효과만 있지 실제로 증상을 호전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요. 한 몇십 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 상담의 접근법, 그리고 특별히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또는 플라시보 집단을 이렇게 비교 연구한 논문들, 또 상담의 효과성을 다룬 수많은 양적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들,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상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나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몇몇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세 가지, 정말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골라서 세 가지를 한번 실어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이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실었다고 하지만 1996년 한참 된 논문이죠. 이 상담은 상담을 받지 않은 그룹과 또 통제 그룹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90년대의 논문들은 이제 상담의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데 이제 통계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했겠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심리학적 그 상담을 대학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 상태와 상담을 받고 난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전사후로 비교를 해가지고 논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이제 대기자로 분류된 내담자의 현 상태를 쭉 이렇게 심리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대학 상담센터에서 1회기나 2회기까지만 이렇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한 10회기 받았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1회기, 2회기만이라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상담을 받기 전보다는 확실히 상담을 받은 후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났다라는 임상 결과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의 그냥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지지자 그룹들과 연결되어서 상담이 좀 협업 시스템으로 구조화를 이루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환경적으로 연결된 지지자 그룹 또는 문화와 종교와 관련된 그런 협력 체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상담적 접근은 이런 개인적 면대면 상담을 넘어서서 전문가들의 어떤 협업 시스템 또는 문화적 상담, 다문화적 상담과 같이요, 자신의 어떤 특정한 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 그룹들을 활용하는 상담으로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내담자가 왔다 하면 자신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심리 상담이 자연적으로 영성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화를 하면 면대면 심리 상담을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상담 프로그램들 중에 효과를 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검증한 연구 논문들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 크기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 논문은 효과가 안 나오는 논문도 있고요. 어떤 연구 논문은 가설과는 달리 효과가 안 나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연구 결과들이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으니까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그런 효과 크기를 전부 다 다시 또 모아서 그 전체 평균을 한번 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메타 분석이니까요. 이런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의 인지행동적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랬더니 메타 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 외에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또 관계를 하고 있으며 또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가, 이런 모든 심리학적 발견들이 결국 우리 인간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지도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비판적 관점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와서 출판된 그 가짜 힐링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심리치료사인데 아주 심리 상담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그렇게 주류 학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함께해서 비중을 두고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폴 몰론이라고 하는 이 심리치료사는 영국의 심리치료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개인적인 그리고 굉장히 내면적인 이 심리적 접근이 사람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는가의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심리치료가 기껏해야 이렇게 미미한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몇몇 연구 결과들이 혼재 있다라는 사실을 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들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이나 받은 그룹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혼재된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사실 심리치료가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그러한 제안들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든지 또 어떤 기법이 다른 기법보다 더 우수하다든지 이런 일관된 수준 높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심리치료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결국 우리 개인의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성격 차이 또는 개인의 어떤 의식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그 개인이 자신의 정신 건강의 온전한 문제의 원인이며 또 해결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이 정신 구조에 대한 이 문제는 사회의 부조리한 체계에 의해서 사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한 사회적 현실이 사실은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그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과 불안이 너무 힘든 내담자가 찾아왔다. 이 사람에게 우울과 불안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의 내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겠는가? 구체적으로 사회가 우울하고 또 현대 세계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러한 불안과 우울을 다루게 되면 이거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죠. 세상은 모순이 강하고 또 자본주의 역시 미숙합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안에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 암울한 현실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사회의 구조적인 압력이 심해집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 중에 현대 세계가 가장 살아나기 힘든 그러한 사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갈수록 훼손되면서 이러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또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점점 더 불안과 우울은 심각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지금 정신과 약물 치료 현황들을 보면 갈수록 약물 치료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로 인한 사회적 간접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요즘같이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더더욱 힘든 현실에서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보다는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존재하는 이 상황이 개인의 심리 내적인 것으로만 원인을 돌리고 그러한 접근으로만 과연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몰로니는 고통은 사회적인 것이다.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의 분포도 결국 사회 계층 피라미드 형태와 비례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심리 상담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 저자가 사실 심리 치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쪽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비판은 사실은 종교나 영성적 상담에 대한 접근에서 비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얼마나 내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고통을 승화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고 개혁해야 될 그 사회적 의무를 이러한 심리나 영성적인 접근이 오히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또는 세뇌시킨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이것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반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이 해방신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런 부패, 그리고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그냥 수용하면서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해방이야말로 영적인 자유를 위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유심론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먹은 것에 따라서 내 안에 지옥도 생기고 천국도 생기니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달려 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대한 수양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외적 세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방식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불교도 역시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사회 변화를 그냥 추구하지 않고 용인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소극적이고
비겁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한 교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감내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세상은 역시 심리 내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세상은 외적 세상이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구조적, 조직적 틀을 온전하게 변화할 때까지 우리의 개인적 행복을 유보해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리 내적인 정신 건강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판적 관점을 무조건 심리 상담은 안 좋다, 잘못됐다 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 또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심리적인 치료와 맞닿게 우리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관점은 그 심리 치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더 관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이게 정확한 이제 이론은 아니지만요. 대개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네 가지의 큰 요인에 의해서 상담의 효과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그 오른쪽 파란색 부분 굉장히 크게 비율이 나타나 있죠. 40%.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부분이 30%. 큰 틀에 있어서 내담자 변인과 관계 변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 변인은 이제 내담자의 개인적인 강점, 재능, 자원, 그리고 생각의 어떤 구조나 그리고 어떤 믿음 체계, 그리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지지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상담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 40%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관계 변인은 이제 약간 상담자 변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이때 공감, 일치성, 무조건적인 존중을 얼만큼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30%로 놓고 본다면, 거의 70%의 관계 변인, 또 내담자, 상담자 변인이 상담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담의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내담자 변인을 보면요. 일단 상담실에 오는 개인은 자신이 가지는 강점, 재능, 자원, 신념, 사회적 지지망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왔던 개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한 가정 부모 밑에서, 그리고 친구도 없는 어떠한 그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담실을 찾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변인들이 다를 것입니다. 크게 보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약간 자아 강도가 탄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상관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다 했을 때, 그 상관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상관의 자신을 좀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때 대처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I'm okay, you okay입니다. 상관도 자기의 선배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말하지,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내가 잘 되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 되라고 내 자신이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것은 대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 능력에 대한 것과 대처를 하지 않아도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그것에 잘 버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적응 능력은 되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스트레스를 세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의 뇌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어내고 일어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리셋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존재해도 그것을 잘 버텨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만일에 잠을 못 잔다? 네, 이것은 적응 능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처 능력도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얼만큼 대처 능력과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상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담자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례 개념화, 사례 구조화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나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상담실에 와서 선생님이 전문가라면서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나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그 자체로 뭔가 치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상담자가 뭔가를 자신에게 해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미신적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는 또 상담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무조건 따르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마치 약을 제조해서 처방을 해주면 그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내 몸은 치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나 미신적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기대나 미신적인 믿음이 있을까봐 이것을 사전에 상담 전에 내담자와 같이 상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내담자는 상담이 그냥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 본인에 의해서 치료적인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비자발적인 내담자 혹은 동기가 없는 내담자들은 상담에 와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은 그럼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상담자가 그것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변하고 싶지 않다.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다. 나는 다 어떤 것도 힘이 없으니까 알아서 좀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변화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무기력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 해봐도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내가 얼만큼 노력해봤는가? 제대로 노력해봤는가?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최선이었는가, 아니면은 기능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최선이었는가, 이런 걸 살피게 되면 결국 내가 걷지 않았던, 그러나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내담자에게 이러한 상담의 오리엔테이션, 상담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담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내담자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변인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상담에 영향을 좋게 미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초기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내담자 변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내담자 변인을 넘어서 관계 변인, 기대 변인, 그리고 이론 및 기법 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